과식에 했을 때도 몸에 독소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이 성분들이 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몸에 독소 그리고 염증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많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만성질환에 대한 어려움들을 같이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맞는 식사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또 강의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곳에 또 영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장이라 하면 우리 몸에서 일단은 좀 하수구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대장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 간 순환이라고 해서 간 옆에 붙어서 간으로 대장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흡수가 됩니다. 만약에 변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면 대장에 있는 독소가 간으로 계속 흡수가 돼서 간의 독소가 매우 많이 늘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장으로 인해서도 많은 질병들이 일어난다라고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장뇌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우울증, 자폐 이런 질병들이 대장의 건강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에 있는 이 독소들이 뇌하고도 연결이 돼서 뇌로 계속 독소가 흡수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장은 그냥 이 하수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이 혈관이 있고 이 대장 속에 있는 물질들이 우리 온몸에 간이나 뇌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신장이나 여러 다양한 장기들에게도 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을 관리하는 것은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에 있는 독소가 혈관으로 스며들게 되면 말 그대로 혈액 내에 독소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음식을 먹고 마치 깨끗하게 모든 것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많은 이 소화 찌꺼기들 또 다 소화되지 않은 이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서 계속 쌓이고 또 부패 변질이 일어납니다. 이런 성분들은 다 몸에서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간에 있는 독소가 넘쳐나서 만성 피로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 3일 정도 화장실에 못 가면 이 얼굴에 뾰루지가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편두통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이 화장실을 잘 못 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 가지 이 독소를 내뿜으려는 이 현상을 통해서 몸은 여러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다 이럴 때는 내 몸이 지금 독소가 많이 쌓이는 것은 아닌지, 변비 때문에 독소가 계속 흡수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원래 5대 영양소를 발표했다가 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이 대장암 환자들이 생겼다라고 해서 바로 이것을 6번째 영양소로 정했습니다. 바로 장의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25g 정도의 식이섬유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인들의 식단을 보면 대부분 50% 이상이 거의 빵이나 고기나 햄버거, 스테이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또 가공된 냉동식품 피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또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바로 과일과 채소죠. 특히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지 않죠. 과일도 마찬가지죠. 이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장암이나 대장에 관련된 질병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 건강을 위해서 6번째 영양소로 식이섬유를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지 않을 때 대장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요.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 같은 이런 몸에 불필요한 혹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치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세포수를 약 37조 개로 최근 의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이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약 38조 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세포수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뭐 이 피부에도 있을 뿐만 아니고요. 장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필요 없이 아무 일 없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비타민 B1이나 B2나 B6 같은 이러한 영양소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 셀룰로스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모든 영양소를 혼자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이 여러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하거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사람도 장내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신진대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에 장내 미생물이 아주 잘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나쁜 균보다는 좋은 균, 유익균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을 보면 발생학적으로 뇌와 같은 시기에 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의대의 마이클 거슨 박사가 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장의 기능이 너무나 탁월하고 또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뇌 하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우리 온몸을 또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 다치면 큰일 나는 장기로 알고 있잖아요. 마치 이 뇌처럼 장에도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약 100m에 달하는 소화기 신경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와 수많은 신경계들 역할 때문에 뇌사 상태가 되더라도 장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뇌처럼 똑똑한 역할을 한다, 스스로 일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은 제2의 뇌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뇌사 상태에서도 늘 어떤 음식을 먹고 알아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식물인간의 경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뇌처럼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우리 몸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 하면 굉장히 소중하고 마치 DHA 들어간 뭔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처럼 장도 아주 소중한 장에 필요한 영양소, 또 소중한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우울하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장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또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동안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졌던 행복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이 뇌가 아닌 장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무려 95% 정도가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인데요. 엔돌핀이나 도파민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적인 기분, 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울증 상태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장의 역할이 지금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따라서 우울증이다 또는 우울증과 똑같진 않지만 관련 뇌 질환인 파킨슨, 알츠하이머, 자폐 스펙트럼 이런 질병에서도 역시 장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는 먼저 병원을 급하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평상시 내 장 관리, 화장실을 잘 가는지, 배가 아프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몸의 장에 유산균, 좋은 균, 비피더스 같은 이런 좋은 균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 요구르트를 또 오랫동안 먹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장에 상이 울퉁불퉁하게 점막 상태가 좋지 않게 바뀐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구르트를 만들 때도 우유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우유를 건강식품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완전식품이 아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유를 모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산균 요구르트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는 우유가 아닌 형태, 요즘은 두유로도 이 비건 요거트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형태나 또는 유산균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유산균의 먹이를 먹는 방법,
또 일시적으로 유산균 어떤 제재들을 먹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과일, 채소들을 많이 먹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구르트를 오랫동안 먹게 되면 장, 점막 상태가 바뀌게 되고 또 여러 용종이나 작은 혹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미생물들, 특히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균들이 먹는 먹이는 올리고당이나 프룩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을 먹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채소 성분에 사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접시 정도의 샐러드나 과일 한 접시 정도를 먹는다면 유산균의 먹이를 충분히 먹고 있는 거죠. 양배추 김치를 먹는다든지 또 한국인들은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이럴 때는 특히 우리 몸속에 필요한 유산균의 먹이를 늘 먹게 됩니다. 근데 너무 빵 중심, 너무 곡물 중심, 너무 고기 중심의 식사를 할 때, 채소나 과일을 전혀 먹지 않을 때 몸속에서 유해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유산균의 먹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에 한 접시 정도의 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 이것들을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기를 많이 드신 날, 채소를 좀 많이 안 먹고 고기로 과식한 날 내 몸의 상태, 배의 상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막 트림도 자주 나고 다음날 이 변이 굉장히 악취가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질감도 상당히 좀 다르죠. 이것은 고기에 있는 이 성분들이 유해균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소화대사가 되면서 인돌이나 암모니아 같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유해균이 증식하는데 필요한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해균이 늘어나는 환경이 됐다는 것은 일단은 장의 상태가 굉장히 독소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복통이나 설사나 또 변비, 장의 상태가 좀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장의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 좋은 미생물들, 유익균들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해균은 반대가 되는 거죠. 면역 세포들이 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악취가 나는 변이 나오기도 하고 몸의 독소가 증가하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 22가족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천연 과일과 천연 채소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이 비만 세균이 약 20% 이상 줄어들고 또 좋은 세균이 5% 이상 증가한 이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느낀 변화는 변비가 있던 분들은 화장실을 잘 가게 됐고 설사와 복통이 있던 분들은 이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 관계도 굉장히 온화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장에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또 자아 존중감도 늘어나는 이런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이섬유 하면은 그냥 한 가지 정도로 알고 계신데요. 식이섬유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현미가 좋다고 알고 계시죠? 백미에 비해서. 그리고 콩 껍질이나 현미 껍질, 곡식에 있는 이 통곡물의 이 껍질 속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런데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껍질을 제외한 이 과육 속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 딸기 주스를 갈아놨을 때 시간이 지나면 뭔가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로 바뀌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시켜서 맑았던 주스가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로 바뀐 거예요. 바로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 속에도 들어있고요. 또 해조류에도 알긴산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버섯 속에도 베타글루칸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있는 과일이나 또는 버섯류, 해조류 이런 성분들에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건강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잘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적당하게 잘 빠져나간 형태의 고형물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배변이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수용성 식이섬유를 전혀 먹지 않으면 이 배변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일이나 해조류나 버섯류 이런 음식들을 잘 먹을 때는 이 배변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일어납니다. 고형물들을 매끄럽게 잘 만들기 때문이죠. 또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는 식이섬유도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고요. 팩틴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사과나 딸기, 대부분의 모든 과일들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조류는 알긴산의 형태로 있어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 보면 끈적끈적하게 이런 점액성 물질이 있죠. 이게 바로 알긴산입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의 형태로 들어있고요. 또 돼지 감자나 우엉에도 이눌린이라는 성분으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채소나 과일, 해조류 이런 것들 또 버섯류를 어느 정도씩 좀 드신다라면 장 건강에 또 우리 몸의 혈당과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들을 늘 섭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해녀분들이 차려주는 그런 밥상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당도 굉장히 많이 있죠. 보면 주로 어떤 음식이 많죠? 아주 해초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해산물과 해조류들을 많이 먹습니다. 제주도 해녀분들은 가공식품 대신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하고 혈당 조절이나 장 건강에 무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혈액에 당 성분이 많고 지방이나 여러 독소 성분이 많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피를 맑게 해주는 바다의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 해녀들은 만성질환이 없고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의 경우 껍질을 깎아서 먹었을 때와 껍질째 먹었을 때 이 장 건강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이 껍질이 너무 딱딱해서 벗겨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화장실에 가는 이 속도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껍질째 먹으니까 바로 이 껍질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들이 장 점막을 바로 자극을 하고 장의 운동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제 껍질을 벗긴 채 먹으면 아무래도 이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장을 자극하는 그것이 좀 줄어듭니다. 만약에 사과를 너무 많이 먹고 싶다, 장에 자극이 심해서 설사가 있다 이럴 때는 하나 정도만 껍질째 드시고 나머지는 깎아서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장을 자극하는 장의 운동성에 큰 확연한 차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과일은 햇빛을 받으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빨갛고 아주 보라색이고 노랗고 색깔이 진할수록 이런 식물 영양소는 굉장히 그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껍질을 다 깎아서 먹으면 좋은 항산화 영양소를 버리고 먹는 셈이 되는 거죠. 몸에 항염작용과 항암작용하는 이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키위 껍질 같이 너무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수박 껍질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고요.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껍질, 사과라든지 잘 씻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농약의 위험을 굉장히 크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아주 없다, 0%다 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일에 사용하는 농약은 대부분 수용성이고 이 수용성은 물에 녹아서 다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 농약을 씻어내는 방법으로 과일을 따로 세척하는 그런 세정제도 있고 또 밀가루나 식초 또는 소주를 사용해서 이 농약 성분들을 다 씻어내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에 사용하는 농약을 걱정하신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드셨던 가공식품, 여러 과자, 빵, 유통하는 그런 레토르트 식품이나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 그냥 무심결에 많이 먹었잖아요. 라면이나 햄 종류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수백 가지 화학 물질은 안전하게 느끼면서 과일에 있는 이 농약을 위험하게 느낀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이 그런 화학 물질을 많이도 견뎌냈는데요. 잘 씻어낸 과일이라면 크게 위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이렇게 먹고 있고 또 많은 분들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이 농부를 통해서 생산한 유기농 과일을 더 챙겨 드시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입니다. 잡곡에 있는 껍질이나 통곡식에 있는 껍질이나 콩에 있는 이런 딱딱한 껍질들을 의미하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중금속이나 몸에 있는 독소 성분을 같이 흡착을 해서 몸에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중금속이나 또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을 잘 빠져나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변의 색깔이나 변의 질감, 물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음식을 잘 소화했고 영양가를 잘 흡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늘 설사만 한다 그러면 거의 그냥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장에서 이 수분 흡수 능력이 지금 상실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늘 아주 변비처럼 아주 늘 화장실 가기가 어렵고 또 토끼똥 같은 이런 걸 또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장에 있는 독소가 계속 몸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기의 상태에 따라서도 장의 건강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또 변의 색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변은 우리 황금변을 보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기들 키울 때 보면 이 황금색 변이 가장 좋은데요. 너무나 색깔이 어두운 갈색이나 거의 회색 가까이 변한다. 이것도 몸의 췌장이나 여러 이 몸의 기능들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빨갛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또 이 피가 또 흘러나와서 또 빨간 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녹색이다 하는 것도 식이섬유를 녹색 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하지 못한 형태로 또 몸속에서 나가고 있다라고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변은 황금색 변이고 또 바나나 굵기 어떤 질감 정도이면서 또 물에 뜨는 부변을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물에 뜨는 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식사를 아주 꼭꼭 씹어서 그리고 좀 적은 양에 너무 과식하지 않은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한 배부른 형태로 단순한 식사 밥과 나물 정도 이렇게 단순한 식사 또는 그냥 과일만 드신다거나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변의 상태와 고기를 좀 많이 드시고 과식하고 가공식품 좀 많이 먹었을 때 변의 상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꼭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키고 영양소만 잘 흡수하고 난 후에 변은 정말 물에 뜨는 부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내 몸의 이 변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 소화하고 내 장이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셀프 건강 체크 이것을 변으로 하시면 건강을 미리미리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똥 모양이 토끼똥 모양으로 이렇게 잘게 부서져서 나온다는 것은 장에 약 100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00시간 동안 몸에서 나가야 되는 변이 머물러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변에는 수분도 있고 여러 찌꺼기들 또 유해균들 죽은 세포 덩어리 여러 독소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몸속으로 100시간 동안 흡수가 됐다는 뜻이에요. 100시간 무려 한 4, 5일 정도의 시간 동안 내 몸에서 나쁜 독소가 계속 흡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토끼똥처럼 본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 갈 수 있도록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꼭 갈 수 있도록 내 몸의 장 건강 상태를 꼭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묽은 변을 계속 본다는 것도 분명히 장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설사를 하면 탈수가 일어납니다. 장염이 아주 심하거나 콜레라 같은 이런 전염병에 걸렸을 때 계속 장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가 되고
탈수를 교정하지 않으면 사망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를 한다는 것은 몸에서 뭔가 나쁜 것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늘 설사를 한다라면 장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장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장내 미생물 상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대장에서 이 수분 흡수 능력, 이 수분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여러 미네랄들이 균형적으로 내 몸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분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포 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도 설사, 또 복통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내 장의 면역 건강 상태, 이것도 꼭 점검해 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은 다 음식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독소가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과식했을 때도 몸에 독소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과식했을 때 독소가 생길 수 있구나, 이것을 꼭 인지하시고 다음에 때가 됐다고 해서 드시지 마시고 내 몸에 이 독소가 좀 해독될 수 있도록 좀 절식을 하거나 소식을 하거나 물을 좀 많이 드셔서 독소를 배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킨이나 피자나 햄버거나 또 고기로 엄청난 과식을 했을 때도 여러 이 성분들이 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드셨다면 꼭 다음 식사 때는 과일만 드신다거나 또는 채소 녹즙을 드신다거나 해서 꼭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소화가 된 뒤에 물을 많이 드셔서 독소가 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숯가루는 우리 옛 어른들이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장에 같이 담가 놓기도 했었죠. 숯에는 굉장히 많은 구멍이 있어서 이 탄소 구멍에 독소들이 흡착하는 원리로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숯을 해독이나 정화작용에 그냥 쓰기도 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숯가루로 캡슐, 차콜 캡슐을 만들어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또는 배가 아플 때 응급처치로 해독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숯의 효과는 해독작용이 있고 몸에 있는 독소들을 흡착을 시켜서 내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나무의 숯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식용이 가능한 나무의 숯가루만을 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숯가루는 몸에 독소 그리고 염증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배가 아픈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이 독소를 흡착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내 몸에 좀 독소가 좀 많이 쌓였다 이럴 때는 이 차콜 캡슐을 좀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염증이 좀 많아서 평상시에 여기저기 혹이 많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도 염증을 완화시키고 독소를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정의 정도를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0분 도미, 5분 도미, 7분 도미, 10분 도미 이런 정도로 나뉩니다. 0분 도미는 거의 현미의 80% 정도를 남긴 쌀이고요. 겉껍질만 제거한 상태입니다. 5분 도미는 약 현미의 5% 정도만 제거한 쌀입니다. 대부분 이 5분 도미 정도를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7분 도미는 조금 더 깎은 상태이고 10분 도미는 거의 백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미는 현미에 들어있는 이 쌀 눈이나 아미노산들이 다 제거된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먹기는 쉽지만 영양가는 거의 탄수화물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쌀눈과 영양가가 남아있는 형태는 5분 도미. 5분 도미가 너무 딱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7분 도미 정도까지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소화가 되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현미를 그대로 드시기보다는 백미와 현미를 섞어서 드신다거나 백미를 드신다 하면 밀기울이라는 곡식의 껍질을 잘 분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드신다면 소화와 또 영양가를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5분 도미와 또 백미와 또 잡곡들을 많이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먹는다라면 잘 소화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당뇨라 하면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3형 당뇨로 의심이 되는 당뇨가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1형 당뇨라 하면 선천적으로 췌장에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선천성 당뇨라고 합니다. 그런데 2형 당뇨는 이와 반대로 후천적인 생활 습관에 의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점점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또는 인슐린이 나오긴 하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를 2형 당뇨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이 3형 당뇨는 마치 치매와 연관성이 높은데요. 치매에 걸린 분들의 약 50%는 당뇨를 또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매라 하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이 뇌에 쌓여서 발현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3형 당뇨도 역시 췌장에 아밀로이드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발견이 될 때 이를 제3형 당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와 치매 공통점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두 번째는 만성염증, 세 번째는 혈관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과 치매가 상당히 많이 닮은 꼴이기 때문에 당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치매의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초과 당분 때문에 늘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당을 운반하는 것이 인슐린인데요. 당이 있어도 운반하지 못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과 당분이 몸에 계속 쌓인다. 이럴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과 당분은 말 그대로 몸에서 다 사용되지 못하는 당분이기 때문에 몸에서 여기저기 많이 늘어날수록 이것은 몸에 독소로 작용이 됩니다. 또 여러 아미노산이나 지방 성분과 같이 결합을 하면서 당 독소로 바뀌게 되죠. 독소 하면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할 것은 바로 염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독소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제거하려는 형태로 가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염증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염증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만성염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성염증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초과당분, 또 염증이 많은 몸에서는요, 혈액이 제대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말초혈관까지 적혈구가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소 부족과 영양소 부족 형태로 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실명이 되고 또 손과 발이 괴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혈관 질환,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매 역시 뇌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형태이고 또 혈관 질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당뇨와 치매는 이렇게 혈관병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또 혈관 질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함께 예방하시는 것을 꼭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흰 쌀밥입니다. 한국인들은 워낙 이 쌀, 주식 문화이기 때문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죠. 쌀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은 것 같은,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인체는 꼭 이 쌀밥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건강하고 혈당에도 문제가 없는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흰 쌀밥은 당지수가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혈당 상승을 빠르게 유발합니다. 흰 쌀밥, 또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종류의 음식 같이 조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와 연관지어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도 같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액상 과당이나 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혈당 상승을 빠르게 유도하기 때문에 함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지만 현미나 고구마는 안심하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현미와 고구마의 당지수가 55인 반면에 사과의 당지수는 3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같이 당지수가 낮은 저당도 과일은 사실 쌀밥보다 안전하니까요.
과일을 너무 터부시하지 마시고 정제된 탄수화물, 빵이나 면 종류의 음식들, 또 당분이 많은 음식, 가공된 당분이 많은 음식, 이런 음식을 특히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혈액의 상태가 끈적거리지 않고 맑아야 되고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피가 맑고 염증이 없다면 우리 몸은 건강한 거거든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꼭 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저당도 과일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은 당분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수분과 또 식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들인 크롬이나 망간, 이런 것들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먹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 성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당도의 과일로 저는 아침 식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는 이유는 빠르게 간과 장, 그리고 췌장을 회복시켜 줍니다. 췌장을 더 자극하고 빠르게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곡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곡식기를 할지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췌장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곡식 이외의 음식들을 자연 식사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강조드리는 것은 세포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염증을 빨리 완화하기 위해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식물성 기름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아마씨 같은, 또 코코넛 오일 같은 이런 기름들은 세포막의 원료가 되고 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채소도 꼭 먹어야 되잖아요. 채소를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좋은 기름에 잘 볶아서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식단을 설계해 드립니다. 이랬을 때 일주일에 80 정도도 떨어진 분들도 계시고요. 한 달 안에 혈당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효소, 식이섬유, 수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췌장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고 인슐린을 계속 자극하게 하는 일반 식사는 췌장을 계속 지치게 만들죠. 당뇨 환자는 저는 오히려 더 한 끼 정도는 저당도 과일 식사를 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호주 심장 베이크 연구소에서도 생과일과 이 당뇨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을 때 오히려 생과일이 당뇨병 환자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약 무려 36%가 당뇨병 사망률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일을 설탕, 당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 그 성분이 당뇨 환자, 또 일반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성분이라는 거죠. 대신 당분이 지나치게 높은 과일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아마 심리적으로도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블루베리나 키위나 사과나 토마토 같은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빠르게 갈아서 드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초과 당분이 많이 있게 되면 일단 몸에서 당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당 독소라는 것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초과된 당분이 몸속에 있는 다른 아미노산, 단백질과 지방산, 지방들과 결합을 해서 불필요한 또 다른 성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독소가 됩니다. 이 당독소가 몸에서 많아지게 되면 세포막을 산화시키기도 하고 DNA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포막이 바뀌고 DNA가 바뀌게 되면 세포의 돌연변이도 일어나게 되고 세포가 꼭 해야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해 주는 일입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산화가 되면 이 세포 속에 산소 영양소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세포 기능 장애가 일어나면서 여러 조직과 장기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이 당 독소는 말 그대로 독소이기 때문에 몸에서는 면역 작용이 일어나서 일단 없애려고 합니다. 이 없애려고 하는 과정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일어나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문제는 늘 초과당분 상태가 된다면 이 염증은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온몸의 여러 조직이나 점막이나 여러 부위에서 다양한 혹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초과당분이 되면 이렇게 당독소가 많이 쌓이고 염증을 같이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당분을 빠르게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빠르게 분비를 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바로 췌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췌장이 아주 지쳐서 굉장히 비대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췌장 비대, 췌장 과부하 일어나면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 당뇨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우리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곡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경우 말이나 소나 또 다른 영장류, 침팬지 같은 이런 동물들에 비해서 췌장 비대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곡식이나 또는 여러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췌장이 지치고 췌장이 비대,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췌장이 지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빠르게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도 만들고 또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같이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췌장에 점점 과부하가 와서 지치게 되면 우리 몸에 쌓여있는 여러 음식물의 찌꺼기나 또 많은 활성산소가 제대로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과식을 해도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찌꺼기가 많아도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빠르게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췌장이 지치게 되면 이제 인슐린의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당뇨 전 단계,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인슐린은 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인데요. 너무나 자주 췌장에게 일을 주다 보니까 이 인슐린이 점점 그 기능을 잃게 되고 또 점점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베타세포가 아주 손상이 돼버리면 아예 이제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췌장이 지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당뇨 전 단계, 당뇨병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후에는 또 무시무시한 당뇨 합병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평소 우리가 뇌나 심장이나 이런 장기는 굉장히 많이 챙기는데 췌장 건강도 꼭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전분을 통해서 합성한 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서 초과적으로 음료수를 먹거나 어떤 가공식품을 먹을 때 상당히 초과된 당분을 먹게 됩니다. 밥을 먹고 음료수를 먹고 빵을 먹고 이런 식으로 초과된 이 액상과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과당이기 때문에 몸에서 다 사용되지 못하고 간에서 중성지방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몸에 여러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액상과당을 많이 먹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독소를 먹는 거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액상과당의 이 과당 때문에 과일의 당도 같이 오해를 받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자연에서 만들어낸 산물이잖아요. 또 이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잘 생명을 유지하는 동물인 유인원, 영장류,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같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과일의 당은 인위적으로 합성한 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에서 만들어낸 산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과일 속에 있는 당은 과일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약 5에서 15%밖에 되지 않아요. 90% 정도는 대부분 수분과 또 여러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같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또 이 과일의 당을 분석해보면 과당과 포도당,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이 포도당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고 일시적으로 당분을 먹었기 때문에 혈당이 상승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당은 천연당,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지 않고 쌀밥보다 낮은 과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당으로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과일의 당은 액상과당과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식후에 먹는 과일 섭취법은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식후 과일은 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사 중에 밥을 많이 드시고 또 식후에 과일의 당과 또 식이섬유를 또 섭취하시면 발효라는 것이 일어나서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당은 안전하게 식전에 또는 공복에 섭취할 때 그 좋은 성분들을 우리 몸이 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후 후에 식곤증이 막 몰려오고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식곤증이 오고 또 피로감이 몰려온다. 이것은 지금 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뇌에 있는 산소가 소화기관에 굉장히 집중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췌장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요. 췌장을 좀 빠르게 지치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쌀밥입니다. 쌀밥 대신 과일을 많이 드신다거나 또는 채소를 많이 드신다거나 견과류를 많이 먹은 후에는 식곤증이 없는 것을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로라는 것은 몸에서 일단 소화에도 몸이 힘들다는 뜻이고요. 또 독소가 많이 쌓여있는 시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이나 췌장이나 장, 여러 장기들이 지금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소화에 부담이 되고 췌장에 부담을 주는 쌀밥이나 또 과식을 꼭 자제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또 금세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만 과일 식사를 한다거나 견과류와 샐러드 같은 이런 가벼운 식사를 한다면 이 식곤증도 해결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로가 많이 있는 분들은요, 일단 독소와 염증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쌀밥을 좀 줄여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과일도 다양한 이 맛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단맛 과일, 신맛 과일,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과일, 또 멜론류의 과일로 나뉘게 됩니다. 바나나나 무화과, 감 같은 경우는 단맛 과일이죠. 그리고 오렌지나 파인애플, 망고 같은 것은 신맛 과일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나 올리브, 코코넛, 두리안 같은 과일은 지방이 많은 과일이고요. 수박, 메론, 참외 같은 것은 메론류의 과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단맛끼리의 과일, 같은 맛끼리의 과일은 같이 드셔도 무방합니다. 또 단맛과 신맛 과일도 같이 드셔도 무방한데요. 메론류의 과일은 좀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또 지방이 많은 과일도 좀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이 단맛, 신맛, 지방이 많은 과일, 메론류의 과일 다 섞어서 드시면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고 가스가 찰 수가 있거든요. 항상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조합은 늘 선택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에서 잘 소화가 돼야만 그 영양소가 다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섞어 드시는 것, 또 지방이 많은 과일, 메론류의 과일은 좀 따로 드시는 것, 너무 지나치게 다양한 과일을 섞어 드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지방이 많은 과일, 메론류의 과일은 좀 단독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과일 식사를 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는 반면 과일 하나도 먹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좀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이 과일 식사의 효과, 비만이나 염증을 줄이고 피로를 줄이는 혈당을 조절하는 이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주차에는 일단 식사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 편하시죠? 그런데 이것만 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아침에 과일 한 개를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 마음껏 드시는 그 식사 전에 과일 꼭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과일을 드시면서 식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크게 다른 어떤 건강법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일단 과일 하나만 식전에 먹고 먹겠다. 이거를 1주차에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2주차에는 이렇게 드시는 것에 과일을
하나씩만 더 늘리는 겁니다. 아침에 과일을 하나에서 2개로 늘리시고 점심과 저녁은 그대로 동일하게 드시면 하루에 과일을 4개를 먹는 효과가 됩니다. 이 3주차에는 저녁 식사에만 과일을 하나만 더 늘리시면 됩니다. 아침과 점심은 똑같이 드시고요. 저녁은 일단 잠을 자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식사는 가벼울수록 좋고 내 몸은 더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주차에는 아침에 과일을 하나만 더 늘리시면 됩니다. 아침에 과일 3개를 드시고 점심과 저녁은 3주차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5주차에는 4주차와 똑같이 하되 저녁 식사에만 과일을 하나 더 늘려서 3개를 드시면 됩니다. 아마 이 정도 드시면 무려 하루 식사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과일 식사로 하루의 절반을 한다. 엄청난 해독과 또 엄청난 영양소를 흡수하는 좋은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지방간 있는 분들, 혈당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 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변비 있으신 분들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를 천천히 책을 보시면서 응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자연식으로 몸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끼의 과일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상황에 따라 아침과 점심이 편한 분들은 그렇게 연이어서 과일식을 2끼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2끼를 과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과 또 이 수분, 식이섬유들이 굉장히 빠르게 몸의 독소들을 줄여줍니다. 간이 빠르게 건강하게 되고요. 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끼는 현미 잡곡에 다양한 쌈채소, 또 제철 나물들로 만들어진 밥상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버섯류와 해조류 밥상까지 곁들이면 좋아요. 현미 잡곡으로 제철 식단을 하시게 되면 내 몸에 들어오는 게 독소가 거의 없습니다. 네, 과일류, 채소류, 그리고 해조류, 버섯류, 여기에 씨앗류까지 같이 더한다면 아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세포에 꼭 필요한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는 훌륭한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먹은 분들은 이렇게 식사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 현미 잡곡 식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한번 입에 넣으시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5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침에 있는 이 소화 효소와 침에 있는 항균 성분들이 거의 항암제 수준 이상으로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들도 제거가 되면서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 이것까지 겸한다면 일주일만 해도 내 몸이 정말 새롭게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단 한 가지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세포 기능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원활하게 건강한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또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포막이 손상이 되고 또 세포 내에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안 돼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 온 상태, 이때 바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는 세포 해독식은 일단 세포 수준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한다면 세포의 성장이나 세포의 분열, 세포의 분화 이런 현상들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포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수천 개의 세포가 사라지는 일이 내 몸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몸은 어제의 몸과 또 다른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1년이면 우리 몸의 세포가 거의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뭔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세포를 튼튼하게 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특히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세포 해독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꼭 필요한 성분은 먼저 세포막에 집중을 했을 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좋은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세포막이 튼튼하면 그 속으로 미토콘드리아까지 영양이
잘 전달이 됩니다. 암세포도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다 라고 이제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당뇨 그리고 다른 많은 질병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포 안과 세포 밖은 늘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빠르게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세포는 늘 필요한데요. 글루타치온이나 SOD, 카탈라제 같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 또 항산화 다양한 미네랄, 또 과일, 채소 성분의 식물 영양소 이런 것들이 항산화 해독 시스템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충분한 과일과 채소 같은 이런 음식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씨앗류나 견과류 음식을 잘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은 활성산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산소를 호흡하면서 일부 산소가 전자를 잃으면서 불안정한 형태로 바뀐 모습입니다. 활성산소는 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늘 호흡을 하잖아요. 이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생명 현상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하게 많이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일반적인 이 세포 DNA를 변성시키고 또 면역세포도 공격을 해서 염증을 크게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과하게 늘어나는 환경은 말 그대로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소식을 할 때보다 과식을 할 때 산소를 많이 소모해서 소화를 시키겠죠. 또 운동을 한두 시간 할 때보다 5시간, 7시간, 8시간 할 때 또 산소를 많이 만들어 소모하니까 활성산소가 또 늘어납니다. 또 나쁜 음식 또는 흡연, 과한 음주를 했을 때 이럴 때도 몸에서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소식을 하고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이유는 바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식하고 과음하고 또 과하게 운동을 많이 하고 식사를 너무나 뷔페식까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식사를 자주 할 때 이럴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만 잘 이해하면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내 입에 즐거운 대로만 먹으면 입은 즐거울지 몰라도 몸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빠르면 20, 30대 또 40대 그리고 50대에 가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지어 암까지 걸리는 분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한 200년 사이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시대 자체가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들로 이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오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생선도 중금속이 오염이 되어 있고 물도 결코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 100% 깨끗한 것만을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려면 다 내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이 토양도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을 지키는 노력보다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이상은 꼭 과일을 먹고 있고요. 식사 중에 신선한 채소를 먹으려는 노력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고 모임이 있고 약속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먹는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죠. 저도 모임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기도 하고 가끔 생선을 먹기도 하고 치킨이나 햄버거를 아주 가끔씩이라도 먹기는 합니다. 그런데 늘 먹는 질긴 음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음식이 독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떤 음식이 독소인지를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요. 오늘 독소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독이라는 과정을 꼭 지키시면 좋습니다. 사람의 몸은
한 번 먹은 독소로 갑자기 병에 걸리진 않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암세포가 되는 것도 약 10년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독소 음식을 먹었다면 해독하자. 해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독의 방법은 물을 많이 드시는 방법, 또 소식이나 절식이라는 방법,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시는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쉬어주는 것, 물을 많이 드시는 것, 또는 뭐 채소 녹즙을 드신다거나 그냥 과일로 하나 간단하게 끝내는 것. 이번 주에는 내가 너무 음식을 많이 먹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클렌징 데이로 만든다거나 또 단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해독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 음식이 뭔지 아시고 영양에 내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가 된 음식이 무엇인지 인지하신다면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우리는 큰 병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나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응용하는 방법 꼭 찾아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 이식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장기 이식이나 수혈 같은 우리 몸의 일부를 이식하는 일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심지어 대변까지 이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에 단순히 찌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장내 미생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균이 있기 때문인 거죠. 특히 장내 미생물이 면역력을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한 환자들이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거의 초토화된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굉장히 악성 나쁜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균이라는 이 균에 감염이 돼서 약 65세 이상의 이 환자들이 10%가량 사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수술을 한 환자들이 이 균에 감염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또 사망률까지도 치사율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항생제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이 다 사라지고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시급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의 변에 있는 미생물이라도 이식을 해서 이 장내 미생물을 빨리 이식을 해서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술 후 환자들의 경우 사망률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고 빠르게 장내 면역력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자가면역 질환인 크론병이나 또는 대장 질환들을 면역 질환들을 치료하는 사례들로 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더 확장된 개념으로 당뇨나 암 그리고 파킨슨,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질환도 응용을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술을 하고 있고요. 장내 미생물들을 이렇게 이식한다는 차원에서 응용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다가 뭔가에 감염이 됐는지 그 이식 수술 후에 또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남의 변까지 이식하는 것들은 좀 지양하고 나의 대장 건강을 좀 잘 만들어가는 것을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00% 완벽한 건강은 저도 지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최선의 건강법을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 과일을 먹는 것, 또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 또 하루에 좋은 물을 마시는 습관, 나만의 해독 식사법을 꼭 찾으셔서 늘 우리가 독소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고 또 만성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